그는 생후 한 달밖에 안 된 크림색 아키타 이누 강아지였다. 빵 한 덩어리만 한 작고 여린 몸집이었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이미 그가 중요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그들은 눈보라가 몰아치는 가운데 그를 나무에 묶어놓았다. 먹을 것도 피할 곳도 없이 가느다란 로프가 그의 작은 목을 꽉 조이며 얼어붙은 숲 속에서 잊혀진 장식품처럼 꼿꼿이 서 있게 했다. 그는 울지 않았다. 짖지도 않았다. 그저 기다렸다. 기다림이 그가 아는 전부였기 때문이다. 눈이 내리고 밤이 찾아왔지만 아무도 그를 찾으러 오지 않았다.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가 그 침묵을 듣기 전까지는 지금부터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은 가슴 아프면서도 치유의 이야기다. 얼어붙은 희망으로 엮인 유대에 관한 이야기다. 이것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다. 이것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다. 여러분이 어디서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지 알려주시고 어떤 생명도 추위 속에 버려져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는 눈 속에서 시작되어 더 따뜻한 곳에서 끝난다. 그날 아침 바람은 나무 사이를 스치며 속삭이듯 부드럽게 하지만 낡은 울코트의 섬유를 뚫을 만큼 차갑게 불었다. 강원도 춘천은 12월이면 대개 고요했지만 이른 눈보라가 몰아치며 언덕과 잠든 소나무 숲을 하얀 침묵으로 덮었다. 도로는 아직 다닐 수 있었지만 힘들었다. 나뭇가지들은 얼음으로 인해 무겁고 바삭거렸다. 그리고 백두산로 끝자락 숲이 사슴과 시간이 깎아낸 오래된 오솔길로 열리는 곳에서 김민수 70세는 장작 한 묶음을 가슴에 안고 코트에 아직 묻어있는 연기 냄새를 풍기며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다. 민수는 과거 군인처럼 강인했던 체격을 지녔다. 등이 곱고 어깨가 넓었지만 세월에 따라 부드러워졌다. 그의 은빛 머리는 항상 뒤로 빗겨 있었고 면도한 얼굴은 아무도 방문하지 않음에도 깔끔했다. 그의 손은 목공일을 하며 거칠어졌지만 나이든 떨림일 뿐 약함은 아니었다. 제대 후 민수는 아내 은주와 함께 춘천의 숲속에 자리잡은 소박한 통나무집에서 평온히 살았다. 그들은 20년 전 외아들 준영을 교통사고로 잃었다. 경찰은 이를 잘못된 장소, 잘못된 시간, 위 비극이라 불렀다. 민수는 그 말에 반박하지 않았다. 그저 그 일에 대해 말하지 않게 되었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조용하고 헌신적이며 친절하고 거의 예측 불가능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눈더미를 지나가던 중 그곳에 어울리지 않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큰 소리가 아니었다. 짖는 소리도 낑낑거리는 소리도 아니었다. 서리로 숨이 막힌 듯한 기침 소리였다. 민수는 걸음을 멈췄다. 고개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였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러다 다시 희미하고 숨이 막힌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아주 작은 존재가 잊히지 않으려 애쓰는 소리였다. 그는 장작을 떨어뜨렸다. 그것을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울퉁불퉁한 떡갈나무 근처의 눈은 뭔가가 발버둥 친 듯 평평하게 짓밟혀 있었다. 그 중심에 반쯤 묻힌 작은 형체가 있었다. 민수는 무릎을 꿇고 굳은 손가락으로 눈을 치웠다. 처음에는 죽은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이 떨렸고 그 생명체의 입에서 새어나오는 숨소리는 색색거렸다. 그것은 생후 한 달 된 강아지였다. 크기와 부드러운 크림색 털로 보아 아키타 이누나 비슷한 품종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털은 축축하고 진흙과 잎, 소나무 바늘로 엉망이었다. 목에는 낡은 로프가 감겨 상처를 남길 정도로 단단히 묶여 뿌리에 고정되어 있었다. 강아지의 눈은 꼭 감겨 있었고 얕은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가 피부 아래로 드러났다. 맙소사, 민수가 중얼거렸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예전보다 느려진 손가락으로 로프를 풀고 강아지를 코트 안으로 끌어당겨 가슴에 꼭 안았다. 강아지는 차갑고 축 늘어졌으며 너무 가벼웠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멀지 않았지만 영원처럼 느껴졌다. 눈이 그의 부츠 아래에서 뽀드득거렸고 숨이 공기 중에서 안개로 변했다. 바람이 그의 얼굴을 때렸고 그는 코트 안에 작은 생명을 보호하듯 몸을 기울였다. 그것이 소중했기 때문에, 그것이 견뎌내지 말아야 했던 것을 살아남았기 때문에. 은주 65세는 그가 문을 쾅 닫고 들어왔을 때 부엌에 서 있었다. 민수보다 머리 하나 작았던 은주는 전직 교사다운 우아한 움직임을 지녔다. 은퇴 후 풀어헤친 그녀의 은빛 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왔고 따뜻한 헤이즐넛 색 눈이 민수의 얼굴을 향했다. 무슨 일이야? 그녀가 행주의 손을 닦으며 물었다.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벽난로로 곧장 가 무릎을 꿇고 코트를 열었다. 은주가 숨을 들이켰다. 세상에, 민수.
강아지가 약한 소리를 냈다. 숨소리라기보다는 공기였다. 민수가 오래된 울 담요 위에 강아지를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그는 준영의 첫 강아지 민재에게 그 담요를 썼었다. 그 기억이 그의 가슴을 오래된 유리 조각처럼 핥혔다. 은주는 즉시 그의 곁으로 와서 또 다른 담요를 작은 형체에 둘렀다. 그녀의 손은 단단했고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어디서 찾은 거야? 숲 가장자리. 민수가 말했다. 묶여 있었어. 얼어붙였어. 그녀는 강아지의 코를 만지고 배를 부드럽게 눌렀다. 뼈까지 차가워. 지금 따뜻하게 해주지 않으면 살지 못해. 민수가 벽난로에 장작을 더 넣었다. 은주는 따뜻한 물, 온열 패드, 주사기에 담은 설탕물을 가지러 갔다. 그들은 수년간 하지 않았던 본능적인 협력으로 조용히 일했다. 강아지가 약한 신음소리를 낼 때까지 민수는 자신이 숨을 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은주의 눈이 반짝이며 커진 것을 볼 때까지 자신이 추위 때문이 아닌 떨림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민수, 그녀가 속삭였다. 괜찮아? 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알았다. 민수가 마지막으로 눈속을 그렇게 달리며 숨을 헐떡이고 연약한 것을 품에 안았던 때는 준영이었다. 그때 그는 너무 늦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니었다. 이번에는 아니었다. 그들은 아침 내내 일했다. 강아지는 여전히 위식이 없었지만 숨을 쉬었다. 은주는 담요를 따뜻하게 하고 부드러운 위로의 말을 속삭였다. 민수는 벽난로 근처 바닥에 앉아 벽돌에 등을 기대고 강아지의 작은 가슴이 오르내리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들은 아직 이름을 짓지 않았다. 확신이 들 때까지 감히 그러지 않았다.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다. 안에서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들 사이의 공기에 무언가가 움직였다. 공유된 고통만이 아닌 희망이었다. 강아지와의 첫날은 그들이 수년간 읽지 않았던 책의 한 페이지처럼 흘렀다. 모든 소리가 중요하고 모든 순간이 숨을 멈추게 하는 그런 책이었다. 아침 햇살이 나무 바닥을 스치며 창백하고 차갑게 비쳤지만 집은 불과 움직임으로 따뜻했다. 민수는 새벽 전에 일어나 석탄을 확인하고 물을 데우고 벽난로 옆에 자리 잡은 작은 생명체의 변화를 살폈다. 은주는 슬리퍼를 신고 부엌을 오가며 은빛 머리를 고정하지 않고 어깨 위로 자연스럽게 흘렸다. 그녀는 준영의 낡고 헐렁한 스웨터를 입고 소매를 손목까지 걷어 올렸다. 그녀는 그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민수도 묻지 않았지만 그는 알아챘다. 그녀는 오래된 리듬으로 돌아온 사람처럼 움직였다. 육수를 숟가락으로 계량하고 천을 따뜻하게 데우고 강아지 침대를 깔끔한 모서리로 접었다. 그녀의 보살핌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조용한 집중만 있었다. 그들이 전날 밤 이름 지은 별이 는 새벽 시간에 2번 움직였다. 처음은 민수의 손을 향해 약하게 머리를 들었을 때, 두 번째는 통나무집 안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처럼 맑게 울린 작은 기침 소리였다. 그들은 2시간마다 설탕물을 한 방울씩 먹였다. 민수는 물병으로 온찜질 팩을 만들어 펠트천으로 싸서 떨리는 강아지 옆에 놓았다. 은주는 따뜻한 수건으로 별이의 발을 닦았다. 발가락 사이에 얼음이 굳어 있었다. 그녀는 발이 다시 분홍빛으로 돌아올 때까지 닦았다. 아침 중반이 되자 별이는 아직 너무 약해서 일어설 수 없었다. 가끔 눈을 깜빡였지만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다. 숨은 여전히 얕고 불규칙했다. 민수는 오랫동안 그 옆에 앉아 손을 바닥에 놓고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했다. 때때로 별이의 발이 그쪽으로 꿈틀거렸고 때로는 그렇지 않았다. 정오 무렵 민수는 낮은 목소리로 벽난로에 타오르는 불을 바라보며 말했다. 준영이 손은 나랑 똑같았어. 손가락이 길고 겨울에도 늘 따뜻했지. 은주는 소파 옆에 무릎을 꿇고 새 담요로 갈아놓던 중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고 멈췄다. 이렇게 앉아 있곤 했지. 기억나? 민수가 이어갔다. 다리를 꼬고 담요를 둘러싸고 민재를 품에 안고 그 첫 겨울. 은주는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여전히 보지 않았다. 민재를 자기 그림자라고 불렀어. 그녀가 중얼거렸다. 더 이상 야간등이 필요 없다고 했지. 민수는 살짝 웃었다. 민재는 준영을 어디든 따라다녔어. 심지어 화장실 문 앞에서 기다렸지. 그들은 잠시 침묵했다. 오래된 겨울의 무게가 소나무와 축축한 천 냄새와 함께 공기 중에 떠 있었다. 별이가 작은 소리를 냈다. 약한 신음 소리였고 둘 다 몸을 숙였다. 은주는 다시 수건을 적셔 별이의 귀를 부드럽게 닦았다. 살 수 있을까? 민수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말했다. 싸우고 있어. 오후는 부드러운 몸짓 속에서 흘렀다. 민수는 장작 선반을 채우고 집에 바람이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했다.
은주는 작은 접시에 육수를 떠서 별이의 코 근처에 놓았다. 강아지는 한 번 냄새를 맡고 한 번 핥고 고개를 돌렸다. 밖에서는 바람이 언덕을 따라 눈송이를 몰고 왔고 창문은 모서리부터 얼어붙었다. 황혼이 깔리자 별이는 더 조용해졌다. 몸이 더 이상 경련하지 않았다. 귀는 납작했다. 숨은 더 무겁고 쌕쌕거리며 들이쉴 때마다 힘들어 보였다. 민수가 먼저 알아챘다. 그는 몸을 숙여 별이의 옆구리에 손바닥을 댔다. 작은 가슴이 불규칙하게 오르내렸다. 상태가 나빠졌어. 민수가 말했다. 은주가 그의 옆으로 와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강아지의 코를 만졌다. 건조했다. 너무 건조해. 별이의 눈은 이름을 불러도 여전히 감겨 있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민수.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는 기다릴 수 없어. 은주는 일어나 펠트천, 담요, 수년간 사용하지 않았던 작은 캐리어를 챙기기 시작했다. 민수는 오랜만에 빠르게 움직였다. 열쇠를 챙기고 트럭 앞유리에 눈을 치웠다. 은주는 별이를 품에 안고 차가운 밤 속으로 나갈 때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하늘 위로 구름 사이로 별이 보이기 시작했다. 눈은 먼지처럼 조용히 끈질기게 내렸다. 낡은 포드트럭이 으르렁거리며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갈랐다. 민수는 운전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은주는 별이를 너무 연약한 이름으로 부를 수 없는 것처럼 끌어안았다. 수의 클리닉은 좁은 자갈길 끝에 있었다. 창문은 부드러운 노란 불빛으로 빛났고 주변에 눈 덮인 들판 속 유일한 따뜻함이었다. 이수진 수의사의 간판은 시간이 바랜 단순한 나무 글씨로 민수가 차를 세울 때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은주는 먼저 내렸고 별이는 첫날 밤부터 썼던 펠트천에 단단히 쌓여 그녀의 품에 있었다. 강아지는 이동 중 단 한 번도 소리를 내지 않았다. 이 수의사는 민수가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문을 열었다. 키 크고 마른 그녀는 짧은 백발과 늘 집중하는 듯한 주름진 얼굴을 지녔다. 그녀는 위료복 위에 데님 재킷과 플리스,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린 차림이었다. 얇은 안경테 뒤에 날카로운 눈이 즉시 은주의 품에 있는 작은 뭉치를 향했다. 바로 들여놔요. 그녀가 옆으로 비키며 말했다. 클리닉은 톱밥과 소독약 냄새가 났다. 안쪽에서 장작 벽난로가 낮게 으르렁거리며 공간을 따뜻함으로 채웠다. 은주가 패드가 깔린 테이블 위에 별이를 조심스레 내려놓았을 때 강아지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 수의사는 빠르게 움직였다. 체온계, 청진기, 눈 검사용 조명. 민수는 팔짱을 끼고 턱을 굳힌 채 옆에 서 있었다. 체온이 낮아요. 이 수의사가 침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여전히 저체온증이에요. 숨이 얕고 탈수 상태예요. 마지막으로 뭘 먹은 게 언제죠? 은주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어제 아침에 육수를 조금 핥았어요. 그 후로는 아무것도. 이 수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IV 키트를 꺼냈다. 수액을 시작할게요. 지금 데려온 게 다행이에요. 6시간만 더 늦었어도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녀는 놀라울 만큼 부드럽게 별이의 앞다리에 작은 바늘을 삽입하며 숙련된 효율성으로 일했다. 은주는 근처에서 맴돌며 걱정으로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봤다. 민수는 여전히 침묵했지만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다. 몇 분의 긴 시간이 지난 후 이 수의사는 수액 라인을 고정하고 테이프로 붙인 뒤 일어섰다. 이걸로 안정될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어요. 이렇게 어린데 누군가 버리고 묶어놓았다면 그게 누군지 알고 싶어요. 그녀는 작은 캐비닛으로 가서 휴대용 마이크로칩 스캐너를 꺼내 별이의 목과 어깨를 천천히 훑었다. 작은 비프 소리가 침묵을 깼다. 칩이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이건 좋은 신호예요. 민수가 눈썹을 찌푸렸다. 그게 무슨 뜻이죠? 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수의사가 설명했다. 등록된 집이요. 확인해 볼게요. 그녀는 컴퓨터로 돌아가 빠르게 타이핑했다. 방은 히터의 웅웅거리는 소리와 키보드의 부드러운 딸깍 소리만 들렸다. 잠시 후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최은아 이름으로 등록됐어요. 춘천 주소. 3주 전. 은주와 민수가 시선을 교환했다. 그 이름이 연기처럼 공기 중에 떠 있었다. 민수의 어깨가 굳었다. 유나? 그가 되뇌었다. 최윤아, 아는 분인가요? 이 수의사가 물으며 올려다봤다. 민수의 목소리가 느려졌다. 우리 아들 준영을 알았어요. 이 수의사는 더 묻지 않았지만 민수를 필요 이상 오래 쳐다봤다. 그녀는 이 동네 사람이에요. 전에 그녀가 키우던 동물 몇 마리를 치료했어요. 조용한 여성이죠. 지금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미술을 가르치고 있고요. 민수가 코로 숨을 내쉬었다. 동네를 떠난 줄 알았는데 이 수의사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렇지 않은가 봐요.
제가 그녀에게 전화할까요? 아니면 직접 하시겠어요? 은주가 먼저 말했다. 우리가 찾아갈게요. 내일. 민수가 덧붙였다. 오늘 밤은 아니에요. 이 수의사는 그들의 말투를 존중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 밤을 보낼 수 있어요. 수액을 계속하고 따뜻하게 유지할게요. 아침에 안정되면 집에 갈 수 있을 거예요. 은주는 별이를 내려다봤다. 이제 따뜻한 담요 아래 잠든 강아지 옆에는 작은 온열 패드가 놓여 있었다. 숨은 여전히 얕았지만 조금 더 규칙적이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만졌다. 아침 일찍 올게요. 그녀가 말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은주를 트럭에 태웠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달빛 속에서 가볍게 소용돌이쳤다. 은주가 침묵을 깼다. 그녀가 알았을까? 민수는 그녀를 보지 않았다. 별이가 사라졌다는 건 알았을지 몰라도 신고는 하지 않았어. 무서웠거나 창피했을 수도 있어. 은주가 말했다. 민수가 핸들을 꽉 잡았다. 그녀는 준영의 첫사랑이었어. 그녀 때문이 아니야. 민수, 나도 알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길고 조용했다. 오두막에서 민수는 불을 피우고 은주는 뜨거운 차를 보온병에 따랐다. 그들은 소파에 함께 앉았고 벽난로 위 준영의 사진이 불을 바라봤다. 내일 그녀를 만나러 갈 건가? 은주가 물었다. 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누가 강아지에게 그런 짓을 했는지 알아야겠어. 민수는 현관 계단 아래에 서서 모자를 손에 들고 진흙과 녹은 눈으로 무거워진 부츠를 신고 있었다. 눈앞의 집은 오래된 통나무집이었다. 빛바랜 단풍나무 뒤에 숨겨진 페인트가 회색으로 바랜 집이었다. 앞마당은 부드러운 겨울 눈 아래 잠들어 있었다. 한쪽이 금간 세라믹 풍경이 현관 지붕 아래서 바람에 부딪혀 딸랑거렸다. 그는 최윤아를 거의 20년 만에 만났다. 그녀는 민수가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문을 열었다. 마치 창가에 서서 대답할지 말지 고민하던 듯했다. 그 순간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민수는 기억과 현실을 조화시키려는 사람의 조용한 강렬함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유나는 그가 기억하던 소녀보다 나이 들었지만 알아볼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더 마르고 광대뼈가 더 두드러졌으며 피부는 잠을 이루지 못한 듯 창백했다. 그녀의 긴 갈색 머리는 목덜미에서 낮게 묶여 있었고 몇 가닥이 날카로운 턱선을 따라 흘렀다. 그녀는 소매가 약간 해진 크림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고 청회색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민수 씨, 그녀가 망설이는 듯한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살짝 고개를 기울였다. 유나 씨, 잠시 멈췄다가 들어오시겠어요? 거실은 단순하고 깨끗했지만 꾸밈이 없었다. 소파에는 담요가 한쪽 끝에 깔끔하게 접혀 있었고 책장에는 책보다 먼지가 더 많았다. 벽에는 단 하나의 액자가 걸려 있었다. 6살쯤 된 소년과 함께 웃고 있는 늙은 아키타 이누의 사진이었다. 유나는 그의 시선을 따라갔지만 설명하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부엌으로 가서 민수가 원하는지 묻지 않고 차를 따랐다. 민수는 여전히 서서 팔을 느슨히 꼬고 있었다. 강아지 얘기하러 왔어요. 그가 말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녀는 커피 테이블에 찻잔을 내려놓고 소파 가장자리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사이에 놓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우린 그를 별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민수가 이어갔다. 그 말에 그녀는 입꼬리가 살짝 떨렸다. 잘 어울리네요. 당신 강아지였나요? 그녀는 여전히 그의 눈을 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지역 구조단체에서 받은 거예요. 커뮤니티 센터에서 수업을 마친 후였죠. 그들은 차분하고 안정적인 혼자인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했어요. 씁쓸한 미소. 내가 딱 맞았나 봐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자신의 속도로 말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3주 동안 키웠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다. 매일 밤 내 코트 안에 웅크리고 마트 갈 때도 따라왔어요. 마치 내가 소음을 원치 않는다는 걸 아는 것처럼 조용했죠. 민수는 마침내 그녀 맞은편 안락의자에 앉았다. 무슨 일이 있었죠? 그녀는 손을 비볐다. 손가락이 살짝 떨렸다. 최재현 때문이었어요. 민수의 눈이 가늘어졌다. 최재현?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내가 강아지를 키우는 걸 알고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나타났어요. 내가 자신을 대체하고 있다고, 내가 다른 걸 사랑하는 걸 견딜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린 싸웠어요. 나가라고 했죠. 다음 날 아침, 별이가 사라졌어요. 민수의 턱이 굳어졌다. 경찰에 가지 않았나요? 유나의 눈이 마침내 그를 향했다. 아니요. 그녀가 말했다. 안 갔어요. 왜요?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재현이었으니까요. 그는 사라지는 법을 알죠. 전에 날 위협했을 때도 아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경찰에 가서 그들이 돕지 않고 그가 알아내면 강아지보다 더 많은 걸 잃을 거라 생각했어요. 민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거칠고 흉터가 가득했다. 뭐라도 말했어야 했어요. 알아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들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와 히터의 느린 신음소리만 들렸다. 민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당신은 준영과 가까웠죠. 그 이름에 그녀의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다. 그는 나를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그에게 어울리지 않았죠.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녀는 작게 웃었다. 그럴지도요. 하지만 그가 떠난 후 나는 그 세상에서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별이 그녀의 목소리가 막혔다. 죽은 줄 알았어요. 민수가 일어섰다. 거의 그랬죠. 유나의 입이 열렸다가 다시 닫혔다. 볼 수 있을까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클리닉에 있어요. 회복 중이에요. 한 번만 방문하고 싶어요. 그럴지도. 민수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모든 걸 기억해요. 사람, 소리. 그녀는 침을 삼켰다. 나를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문 앞에서 민수는 밖으로 나가기 전 멈췄다. 바람이 더 세졌고 현관을 지나 눈을 몰고 왔다. 당신만 잃은 게 아니에요. 그가 말했다. 유나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밤새 바람이 잦아들었지만 창문의 서리는 여전히 남아 유령이 새긴 레이스 같았다. 그날 아침 민수는 검은 커피를 손에 들고 현관에 서서 입술에서 나오는 숨이 느린 구름이 되는 것을 바라봤다. 별이가 집으로 돌아왔다. 안쪽 벽난로 옆에 웅크리고 은주가 손으로 만든 담요에 쌓여 있었다. 작은 종이 목걸이에 부드럽게 달려 움직임을 알렸다. 민수와 은주가 그를 찾은 밤 이후로 짖은 적은 없었지만 민수나 은주가 크다고 느끼지 않는 소리에 자주 놀랐다. 식품 저장고 문에 삐걱거리는 소리, 벽난로의 장작 소리, 심지어 은박지를 구기는 소리까지. 최악은 차고의 금속문이 살짝이라도 쾅 닫힐 때였다. 별이는 부엌 식탁 밑으로 기어들어가 떨며 낑낑거렸고 달래서 나올 때까지 그랬다. 2번이나 그랬다. 은주는 2번 다 보고 조용히 창백해졌다. 그날 아침 민수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걸었다. 클리닉도 유나도 아닌 오래전 고향에서 멀리 얼어붙은 땅 위에 함께 섰던 둘 다 더 젊고 더 시끄럽고 흔들리지 않았던 옛 친구에게였다. 전화가 1번, 2번 울리고 강호? 민수가 살짝 웃었다. 아직도 임무 중인 것처럼 받는구나. 상대편의 목소리가 작게 웃었다. 그냥 내가 아는 방식이야. 민수, 너야? 오랜만이네. 너무 오래됐지. 필요한 거 있나? 있어. 강호, 72세는 어깨가 넓고 플란넬 셔츠를 입은 늙은 회색 곰 같은 체격이었다. 그의 백발은 놀라울 정도로 두껍고 뒤로 빗겨 있었고 주름진 얼굴은 항상 거리를 재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그는 마을의 폐쇄된 기차역 뒤쪽 소박한 집에 살았다. 벽판은 벗겨지고 뒷마당은 키 큰 잡초와 오래된 추억으로 열려 있었다. 민수는 1시간 후 도착했고 담배와 오래된 가죽 냄새로 맞이받았다. 커피? 강호가 2잔을 꺼내며 물었다. 좋지. 그들은 몇 분간 침묵하며 세월을 가라앉혔다. 그러고 민수가 입을 뗐다. 사람을 찾고 있어. 최재현. 강호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오, 오랫동안 듣지 못한 이름이네. 그가 돌아왔어. 민수가 말했다. 유나가 몇 주 전에 그를 만났고 그녀의 강아지가 사라졌어. 내가 그걸 나무에 묶인 채로 찾았지. 거의 얼어 죽을 뻔했어. 강호가 의자에 등을 기댔다. 눈을 가늘게 떴다. 그가 그랬다고 생각해? 생각이 아니야. 알아. 강호가 턱을 긁었다. 전에 최재현 때문에 2번 신고가 있었어. 가족 위협, 소란 피우기, 기소할 만큼은 아니었지. 유나는 그가 변할 거라고 늘 말했어. 아니, 그는 변하지 않았어. 민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가 어디 있는지 알아? 강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6번 국도에 있는 차고야. 원래 이재민 거였지. 재현이 거기서 잡다한 수리 일을 해. 조용히 지내. 눈에 띄지 않게. 다른 누가 아는 사람 있나? 문제를 일으키고 싶어하는 사람들 뿐. 민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그를 봐야겠어. 강호가 눈썹을 치켰다. 민수, 너 이제 배제 안 달았잖아. 문 두드릴 생각 없어. 그냥 보고 싶을 뿐이야. 강호가 일어섰다. 내 트럭 써. 눈에 덜 띄어. 민수는 그렇게 했다. 6번 국도의 차고는 잡초와 녹으로 둘러싸인 단층 시멘트 벽돌 건물이었다. 앞쪽 간판은 글씨가 오래전에 지워졌다. 롤업문은 고르지 않게 걸려 있었고 창문은 오래된 기름때로 더러웠다. 민수는 즉시 트럭에서 내리지 않았다.
그는 길 건너 울창한 소나무 덤불 뒤에 차를 세우고 건물을 관찰했다. 고요했다. 마침내 그가 나왔을 때 그의 부츠가 자갈 위에서 뽀드득거렸다. 그는 정면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뒤쪽으로 돌아 울타리를 따라 걸었다. 뒷문 근처에서 그는 그것을 봤다. 낡고 흙으로 굳은 로프 뭉치가 녹슨 오래된 냉장고 옆에 쑤셔 넣어져 있었다. 근처에는 찌그러진 사료 그릇이 있었다. 민수는 몸을 숙여 로프를 집어들었다. 섬유가 뭔가가 잡아당긴 듯 찢겨 있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는 휴대폰으로 2장의 사진을 찍고 머리가 어지러운 채로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서 은주는 카페 뒤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고 별이는 그녀 옆에서 꿈을 꾸며 꼬리를 가볍게 흔들었다. 민수가 들어오자 그녀가 걱정 어린 눈으로 올려다봤다. 괜찮아? 민수가 물었다. 조금 먹었어. 은주가 말했다. 하지만 뭐? 그녀가 머뭇거렸다. 아까 쓰레기통 뚜껑이 떨어졌을 때 옷장 안으로 기어들어갔어. 민수가 그녀 옆에 앉았다. 차고에 로프와 그릇이 있었어. 별이한테 묶여있던 것과 같은 종류야. 은주가 눈을 감았다. 누군가에게 말해야 해. 그녀가 말했다. 말할게. 민수가 대답했다. 강호가 아직 연줄이 있어. 그날 밤 별이가 민수의 발치에 웅크리고 은주가 소파에서 잠들었을 때 민수는 불을 바라보며 이름들을 생각했다. 재현, 유나, 준영. 하지만 무엇보다 별이 더 이상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었다. 증거였다. 그날 아침 안개는 평소보다 길게 머물렀다. 잎이 떨어진 나뭇가지에 달라붙어 놓아주지 않는 기억 같았다. 민수는 해가 뜨자마자 강호의 집에서 돌아왔다. 하늘은 느린 빛으로 보랏빛이었다. 추위가 그의 손가락 관절을 물었지만 오두막 안은 이미 따뜻했다. 은주가 불을 피웠고 그녀의 실루엣이 깜빡이는 불빛에 비쳤다. 그녀는 부엌에서 의도적인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움직였다. 별이는 벽난로 옆 좋아하는 자리에 누워 머리를 발 위에 얹고 눈을 반쯤 떴다. 그의 털은 이제 깨끗했고 진흙과 두려움으로 덮였던 크림색이 부드럽게 빛났다. 로프가 목을 조였던 작은 흉터는 아직 남아있었지만 이야기가 끝난 가장 나쁜 부분처럼 희미해지고 있었다. 집안에서 은주는 차를 준비하며 민수가 알아듣지 못했지만 기분 좋게 들리는 멜로디를 흥얼거렸다. 따뜻한 바람이 문을 통해 스쳤고 별이는 언덕 아래로 이어지는 긴 길을 바라보며 앉았다. 마치 누군가가 오고 있다는 걸 아는 듯했다. 그녀는 정오 직전에 도착했다. 유나는 낡은 세단에서 천천히 내려 어깨를 웅크리고 더 이상 사라지지 않을 추위를 견디듯 했다. 그녀는 짙은 녹색 코트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민수가 기억하는 한 처음으로 갈색 머리를 풀어헤쳤다. 얼굴에는 화장이 없었고 울었던 눈을 숨기려는 노력도 없었다. 그녀는 가슴 앞에서 꽉 쥔 두 손 외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다. 반쯤 사과하고 반쯤 기도하는 제스처였다. 민수는 가장 낮은 계단에서 그녀를 맞았다. 와줘서 고마워.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을 가리켰다. 저기 있어. 기다리고 있어. 유나는 신성한 것을 깨울까 봐 조심하듯 부드럽게 발을 내디뎠다. 꼭대기에 올랐을 때 별이가 일어나 머리를 살짝 기울이고 귀를 세웠다. 그녀를 향해 움직이지 않고 그저 바라봤다. 유나는 무릎을 꿇고 손을 떨며 뻗었다. 안녕, 아가. 그녀가 속삭였다. 나 기억해? 별이가 한 발짝, 또 한 발짝 다가가 그녀 앞에서 멈췄다. 유나의 숨이 막혔다. 민수와 은주는 그들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유나는 손을 내리고 눈물 속에서 미소 지었다. 나한테 올 필요 없어. 그녀가 말했다. 안전한 걸 보는 것만으로 충분해. 별이는 돌아서 유나를 떠나 현관을 가로질러 민수의 부츠 옆에 웅크리고 그의 다리에 턱을 얹었다. 그 순간이 그녀의 무언가를 무너뜨렸다. 유나는 손을 입에 대고 어깨를 떨었다. 은주가 앞으로 나와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만졌다. 난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 유나가 말했다. 준영, 그리고 별이 다시 좋은 걸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은주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우리가 무엇이 남을지 항상 선택할 수는 없지만 무엇을 지킬지는 선택할 수 있어. 유나가 민수를 바라봤다. 당신은 지키는 걸 넘어섰어. 그를 되살렸어. 민수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말했다. 그도 우리를 되살렸어. 유나는 다시 무릎을 꿇었다. 이번에는 손을 뻗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가까이 있고 싶어서였다. 이제 내 강아지가 아니야. 그녀가 속삭였다. 그리고 그게 괜찮아. 은주는 그녀를 차 마시러 집 안으로 부드럽게 이끌었다. 별이는 따라갔지만 민수 곁에 머물렀다.
그들의 발걸음은 조용하고 말없는 신뢰로 조화를 이루었다. 강아지가 때때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신뢰였다. 그날 오후 유나는 문에서 작별을 구했다. 더 머물지 않았고 다시 방문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다. 그저 작고 용기 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에게 내가 고맙다고 전해줘.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모두 그래. 해가 나무 뒤로 지기 시작했을 때 민수는 전날 밤 조각했던 작은 삼나무판을 꺼냈다. 그는 준영의 오래된 나뭇집에 이니셜을 새겼던 것과 같은 정밀함으로 각 글자를 태워 새겼다. 그는 현관 가장자리, 아침 햇살이 비치는 창문 아래에 2개의 못을 박고 판을 걸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여기서는 어떤 생명도 잊히지 않는다. 가장 작은 생명조차도. 별이는 그의 옆에 앉아 꼬리를 가볍게 흔들며 평온한 눈빛을 띄었다. 민수는 내려다보며 그의 귀 뒤 털을 쓰다듬었다. 넌 집에 왔어. 별이야. 그가 말했다. 그리고 여기 있을 거야. 별이는 한숨과 하품 사이에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민수의 무릎에 머리를 얹었다. 부엌에서 은주의 목소리가 창문을 통해 들렸다. 주전자가 끓고 불이 타닥거리며 민수는 미소 지었다. 모든 기적이 천둥과 번개로 오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서, 눈 속에서 떨며 펠트 담요에 쌓여 혹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사람의 발치에 웅크린 채로 온다. 별이는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었다. 털로 감싼 2번째 기회였다. 그는 추위를 살아남은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녹였다. 민수의 현관에서 은주의 마음까지, 춘천의 침묵에서 유나의 치유까지, 그리고 아마도 신은 때때로 그렇게 일한다. 세상을 한 번이 큰 행동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작은 영혼을 적절한 장소와 시간에 두어 은혜가 가벼운 꼬리 흔들림, 치유의 말, 혹은 아무도 중요하다고 믿지 않았던 삶처럼 보일 수 있음을 가르친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 당신이 자신의 고통에 목적이 있는지, 상실 후에도 사랑이 올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신은 당신을 잊지 않습니다. 가장 작은 생명, 가장 부서진 마음조차도 보이고 사랑받으며 구원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댓글로 어디서 보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모든 생명이 2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면 아멘 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희망, 구조, 구원의 진실한 이야기를 더 보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세요. 끝까지 함께 해줘서 신이 축복이 있기를. 왜냐하면 별이처럼 머무르는 것은 때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입니다.